네, 다음으로는 다변형 가우시안 분포의 실제 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응용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누락된 데이터를 다루는 누락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데이터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 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 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누락값 대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다룰 때 종종 일단 벡터의 일부 차원 혹은 매트릭스의 일부 차원이 누락되는, 즉 이제 일부만 관측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환자는 이제 나이, 키, 몸무게, 혈압,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환자는 이제 혈압 측정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환자는 뭐 콜레스테롤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 뭐 또 다른 환자는 나이 정보를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이게 바로 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기본적인 통계 모델이나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제 누락치가 없는 벡터나 누락치가 없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근데 누락치가 있었을 때 걔를 이제 단순하게 0으로 뭐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통계 모델을 학습할 때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치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0이라고 두는 것은 이제 안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상으로 이제 채워야 되겠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환자의 키는 알고 몸무게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환자의 몸무게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이 그림이 누락값 대체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X축, 이 아래쪽 축이 이제 표본이고요. 그래서 10개의 표본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8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예를 들어 0번 사람은 1번, 2번, 6번 데이터만 응답을 하고 나머지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1번 사람은 이제 7번, 5번, 2번, 1번, 0번 대답을 하고 3, 4번은 이제 3, 4, 6번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샘플들이 일부만 관측이 되고요. 일부는 누락이 된 경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뭐 기계학습이나 통계 모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상으로 그 추정치로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고 이제 완벽한 데이터로 만든 이후에 이제 통계 모델이나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실 이제 가상 데이터인데요. 이 B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만든 가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히든 트루스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50%가 결측이 되었다. 즉 절반 정도를 관측이 안 되었다라고 하고 만든 데이터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A라는 것이 관측이 됐을 때 C라는 것으로 복구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때 C의 값들이 우리가 원래 이제 관측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 그 데이터랑 이제 가깝게 추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계산해야 될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probability ynh 바 ynv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n은 샘플의 넘버, 샘플의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h는 가려진 부분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는 가려지지 않은 부분, 우리가 관측된 부분의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려지지 않은 해당 샘플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려진 부분의 정보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때 그 모델의 파라미터 세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그 세타는 바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뮤랑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각 변수의 뮤랑 변수들 사이의 공분산 시그마를 또 추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우리가 방금 직전에 이전에 배웠던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 변수들을 주어졌을 때 다른 변수들을 추정하는 그런 예시는 앞에서 우리가 네, 여기 조건부 분포쯤에서 살펴봤었죠. 네, 조건부 분포에서 이제 이런 수식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y2가 주어졌을 때 y1을 계산한다라는 것이 이제 미싱 밸류 추정에서 즉 이제 결측시 추정에서는 관측된 수치를 바탕으로 관측이 안 된 수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뮤 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y1의 뮤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y1의 분산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측이 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다가 이제 뮤2를 빼서 우리가 걔네들의 공분산과 관측이 된 정보의 분산을 이용을 해서 y1 값에 여기서는 y1 값의 기대값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관측이 된 이제 YNV라는 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관측이 안 된 변수인 YNH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YNH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추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관측이 안 된 값들, 예를 들어 여기 0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 관측이 안 된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걔를 이제 한 개의 숫자로 채워 넣는다. 그러니까 분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숫자로 채워 넣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온 PYNH 바 PYNV의 값을 이용해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의 기대값은 앞에 봤었던 이제 얘가 되겠죠. 얘가 바로 해당 감춰진 부분의 기대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기대값과 같으니까요. 가우시안은. 그래서 이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 수치로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측이 된 y2도 알고 있고요. 뮤2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공분산도 알고 있고 분산도 알고 있고 뮤1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단순하게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관측이 안 된 YNH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은 또 분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값의 범위, 일종의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산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분산은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측이 안 된 것의 분산, 관측이 된 것의 분산, 그리고 그것의 공분산도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요. 관측이 됐을 때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측이 안 된 정보의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선의 추측이라는 것은 이제 5장, 교재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대값이 되는데요. 그래서 5장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대체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방금 전에 설명한 단일 대체라고 부르는 방법은 불확실성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한 개의 변수로 한 개의 값으로 미싱 밸류를 추정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그 가우시안 분포에 기대값을 사용을 해서 해당 미싱 밸류를 채워 넣는 한 개의 값으로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이제 단점이 바로 약간 컨피던스 인터벌처럼 분산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 개의 변수로 결국에는 채워넣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값으로 채워넣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uncertainty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중 대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의 방법론은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샘플을 뽑는 방법으로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임퓨테이션은 단일 대체 방법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값을 추정치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80이라는 정보가 있다, 관측이 됐다라고 했을 때 몸무게 추정치를 낼 때
그때 이제 단일 대체 앞서 봤던 것은 우리가 기대값을 활용해서 이 환자의 몸무게는 뭐 75일 것이다라고 이제 아웃풋이 내는 것에 반면에 이제 다중 대체에서는 이 환자의 몸무게는 73, 75, 78 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값을 제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채워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앞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추정치를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다중 대체를 사용을 하면은 누락된 데이터로 인한 불확실성을 더 잘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단일 대체에서는 이 파라미터 세타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뮤에 대한 벡터였었고요. 그리고 공분산 행렬이 됐었죠. 그래서 얘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서 봤었던 방법을 진행을 했었고요. 혹은 얘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뮤를 이제 관측된 데이터로만 계산을 하고 공분산도 관측된 데이터로만 계산을 해서 이제 앞서 봤었던 그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얘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추정치도 불확실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동시에 이제 데이터셋을 임퓨테이션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뒤쪽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 책의 다음 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확률론적 머신러닝의 이제 기본편이라는 어떻게 보면 1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책에 이어서 2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률론적 머신러닝 어드밴스드 토픽이라는 2권에 해당하는 같은 저자가 이제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듯이 1권은 한 800, 900페이지 되고 2권은 한 12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책인데 그 책의 2권에서 이 EM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2권을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형 가우시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는 관측치를 다루기 위해 가우시안 추론을 확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를 모델링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선형 가우시안 시스템이 결국에 노이즈가 있는 관측치를 다루기 위해서 가우시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노이즈가 껴있게 되니까요. 이런 리니어 가우시안 시스템을 써서 그런 문제들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려지지 않은 벡터 Z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Z는 L개의 레이턴트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Z라는 것은 레이턴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이전 챕터들에 설명한 레이턴트 벡터, 즉 이제 관측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서 관측된 벡터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관측된 노이지한 벡터를 우리가 y라는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y라는 벡터는 d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y라는 벡터는 결과적으로 이제 관측된 벡터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l의 차원이 d의 차원보다 훨씬 더 작을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d 차원과 l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l 차원이 d 차원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래와 같은 분포를 따른다라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의 차원 z도 가우시안을 따르고요. 그리고 z가 주어진 상태에서 관측된 y도 이렇게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주목해서 볼 부분은 py 바 z가 되겠죠. 이 py 바 z에서 y는 결국에 z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z를 통해서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z를 통해서 선형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모델링을 시키게 돼서 얘를 바로 y의 뮤 값으로 넣어서 y를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w는 이제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d 곱하기 l 차원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rl 차원인 z 벡터랑 곱해서 결과적으로는 w 곱하기 z는
RD 차원으로 이제 벡터를 뽑아내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선형 가우시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WZ 플러스 B 얘가 이제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선형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가우시안이라는 말은 결국에 PY를 모델링 할 때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을 예로 이제 들어서 얘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요. 날씨 예측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Z를 내일의 실제 기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온이 있고요. 그리고 습도가 있고 그리고 기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내일의 실제 기상 상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L이 3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Y는 결국에 오늘 우리가 관측한 측정한 여러 기상 변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관측한 기온이나 이제 습도나 기압뿐만 아니라 위성에서 관측한 이제 구름의 양 그리고 바람의 속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D는 이제 뭐 5차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W 행렬은 이때 내일의 기상 상태가 오늘의 측정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의 높은 기압이 오늘의 구름량 관소와 관련이 있다면은 W의 그 해당 원소가 뭐 음습값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 B 벡터는 그 편향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온도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도 높게 항상 측정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이 B 값의 해당 원소가 1번이 1의 값을 가질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히든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관측된 값을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선형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히든 변수를 뭐 추정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Z의 확률 변수의 이제 모델링과 그리고 Y의 확률 변수의 모델링을 하고 나서 걔네들 둘을 곱해하면은 결국에 걔네들 Z,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그 2단원에서 배웠던 식이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과 그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하면은 결국에 결합 확률 분포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전 챕터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 결합 확률 분포도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약간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L 플러스 D 차원의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Z 차원과 Y 차원을 합친 차원의 가우시안 분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결합 분포의 평균은 원래 이제 Z의 평균과 그리고 Y의 평균을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합친다는 게 덧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새로운 뮤라는 평균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L 차원이었고 얘가 D 차원이었으니까요. 얘네 둘을 이어서 붙이면 L 플러스 D 차원의 뮤라는 벡터가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P의 PZY 즉 이제 ZY의 확률 분포의 뮤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분산 행렬도 우리가 L 플러스 D 차원의 로우를 가져야 되겠고요. L 플러스 D 차원의 컬럼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의 이제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원래 이제 Z에서의 공분산 행렬과 Y에서의 공분산 행렬을 적절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W 값, 즉 이제 Z를 Y로 모델링 시킬 때의 선형 웨이트 매트릭스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결합 확률 분포의 시그마 공무산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합쳐서 포스테리어를 만들 때 그 결합 확률 분포도 가우시안이 되는데 그때의 뮤와 시그마 값이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뮤랑 이 시그마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베이즈 규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다뤘었죠. 결과적으로 베이지 규칙 같은 경우에는 y가 주어졌을 때 z의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값 y를 바탕으로 관측되지 않은 어떤 히든 팩터,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조종하는 y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z에 대한 그 믿음, 어떻게 보면은 확률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바로 베이즈 룰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은 포스테리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z 값에 대한 확률인데요. 걔를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y가 관측됐을 때의 z의 뮤값과 y가 관측됐을 때의 z의 공분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얘기했었던 가우시안 분포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이 z 바 y 이 확률 값도 가우시안으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 공분산과 사후 평균, 포스테리어 공분산, 포스테리어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후 정밀도 행렬, 그러니까 정밀도라는 것은 이제 분산의 역수였었죠. 분산의 역수는 이제 공분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분산의 역행렬이 되겠고요. 공분산의 역행렬은 이 다음과 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 원래 알고 있던 사전 지식의 정밀도에서 우리가 y를 관측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라고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y를 관측하기 전에 z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의 정도가 바로 이 시그마 z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관측한 y 값으로부터 얻은 정보의 정밀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 y 인버스는 y 측정 자체의 정밀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w 얘네들은 우리가 이 정밀도를 z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w 트랜스포즈를 곱하는 것은 이제 y의 각 차원이 z의 각 차원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z의 정밀도로부터 y를 관측한 이후에 이제 정밀도가 어느 방식으로든 이제 더해진다. 그때 이제 더해지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원래 이제 선형 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밀도를 더하는 것이 이제 y가 관측된 이후에 z의 정밀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밀도랑 사전의 지식과 이제 관측값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결합해서 정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후 분포의 정밀도는 항상 사전 분포의 정밀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지속할수록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식으로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평균도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해석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W랑 시그마의 인버스 즉 정밀도를 곱하고 y-b를 곱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y-b는 관측값에서 편향을 제거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의 정밀도를 곱해서 이 관측의 정밀도를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W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이 정보를 Z의 공간으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밀도 곱하기 뮤 Z는 사전 분포의 뮤의 정보를 정밀도를 곱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사전 정보와 관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얻어진 정보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Z 바 Y의 공분산 매트릭스를 곱해서 전체 식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그런 포스테리어 미인의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증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된 y로부터 관측이 안 되는 z에 대한 포스테리어 민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사실은 칼만 필터라는 필터의 기초가 되는 식이 되겠고요. 칼만 필터는 사실 이제 신호 처리 같은 데에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Z 값은 이제 로봇의 실제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x, y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뮤 z랑 시그마 z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이전 위치를 이제 사전 확률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그마 z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로봇의 이전 위치랑 불확실성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측한 뭐 예를 들어 센서의 측정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GPS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거리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의 관측한 신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이전의 로봇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한 지금의 센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제 로봇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의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W 행렬은 결과적으로 로봇의 위치가 센서 측정 값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나타냅니다. W가 이제 어디에 사용이 됐었냐면은 우리가 W, Z 플러스 B가 이제 Y의 뮤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Z, 즉 이제 로봇의 위치가 센서 측정 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핑시킨 게 바로 W 매트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B는 센서의 편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Y는 센서 측정의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에 보이는 이 식들에 대입을 하면은 결국에 센서 측정 값을 바탕으로 로봇의 현재 위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와 그 불확실성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PS 신호의 정밀도가 높다, 즉 이제 이 시그마 Y의 원소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후 평균 같은 경우에는 사후 평균이 이제 얘였죠. 이제 뮤 z 바 y 같은 경우에는 GPS의 측정 값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왜냐면 이 수치가 이제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가 작아지게 되겠죠. 시그마 y의 인버스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운 추정을 할 수 있다. 더 이제 불확실성이 적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베이즈 규칙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의 소스를 신뢰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포스테리어의 정교화 상수 부분인 PY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안 규칙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PZ 바 Y는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은 P Z에다가 우리가 P Y 바 Z를 곱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이제 P Y가 이제 들어갔었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라는 것은 이 아래쪽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 얘와 얘 분자 있는 애들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얘 부분은 우리가 확률을 합을 1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도 가우시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Y 같은 경우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Z에 대한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얘가 이제 PZ가 되겠죠. PZ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얘가 이제 Y에 대한 Z입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PZ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고 거기다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게 바로 이제 PY가 되겠죠. 걔를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 적분의 결과도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 z의 평균을 사용한 값을 통해서 y의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z에 대한 공분산과 그리고 y에 대한 공분산을 이용을 해서 y에 대한 공분산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사전분포 PZ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 함수 P, Y, 바 Z를 결합을 해서 사후분포도 결국 가우시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우시안 분포는 베이지안의 조건하에 대해 뭐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닫혀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도 원래 그 연산 전에 피연산자의 집합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수 더하기 정수는 무조건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수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그 원래 피연산사, 그러니까 원래 정수 걔에 이제 해당이 될 때 이걸 우리가 덧셈에 대해 뭐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에 이제 베이지안 룰을 적용했을 때에도 포스테리어가 가우시안 베이지안 조건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프라이어랑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곱했을 때 그때 이제 포스테리어가 똑같이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과 가우시안을 그 연산을 해서 베이지 조건화를 취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지에 대해서 닫혀 있다, 가우시안이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의 사전 분포, 가우시안 이제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켤레 사전 분포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켤레 사전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 포스테리어가 라이클리우드랑 같은 그 모델로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챕터 5 정도에서 이제 통계학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 되겠습니다.